용맹함은 정의에서 나오고 정의의 행동이 더해질 때 진실한 힘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군인의 길은 정의의 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만나볼 100년 전의 주인공은 군에서는 바로 용맹한 군인으로 또 군복을 벗고 나서는 글로써 그 정의의 신념을 실천하는 분입니다. 바로 육군예비역 준장 박경석 장군님인데요. 그가 말하는 정의의 길, 군인의 길은 어떤 모습인지 만나보시죠. 1950년 6.25 전쟁의 발발과 함께 전선으로 나간 333명의 청년들. 가장 많은 희생을 낸 그런 기수가 되겠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생도 2기생. 그 가운데 육군 예비역 준장 박경석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설의 경험과 아픔은 문학으로 승화되고 모든 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글 쓰는 것도 계속해야 되고 중지하면 이제 이 사고라들으니까요. 애국심도 마찬가지죠. 애국심도 그에게 글이란 정의의 신념을 실천하는 길이다. 박경석 육군 예비역 준장을 처음 만난 곳은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한 운동장. 그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이곳을 찾아 운동을 한다. 매일 걷죠. 오전 기상과 동시에 러닝머신 6km에 40분 하고, 그리고 오후나 저녁 식사 후나 적절한 시간에 왕복 4km 속보로 걷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그의 신체 나이는 40대 중반.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아직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이다. 노후에 옛날 육군사관학교 시절을 잊지 못해서 일부러 육군사관학교 바로 코앞에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항상 창너머로 육사를 보면서 옛날 추억을 더듬지요. 육군사관학교는 그에게 특별한 사연이 담긴 곳. 심지어 운동할 때 쓰는 모자도 사관학교 모자다. 이 모자는 의미가 있는 모자예요. 육사 50주년 기념식에 명예회복의 증빙이 되는 명예 졸업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자 50주년 기념일과 동시에 육군사관학교 생도익이 명예 졸업식의 상징이죠. 이 모자는 항상 운동할 때 쓰고 합니다. 1950년 6월 부푼 꿈을 안고 육군사관학교에서 군인의 길을 시작한 333명의 청년들. 하지만 이들 앞엔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생도익이는 최초의 4년제로 모집을 했죠. 근데 입교하자마자 25일 만에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 25일 만에 바로 여기서 포천 전투에 투입이 돼가지고 86명이 군번도 계급도 없이 전사를 했죠. 그래서 이 참전생도상은 정규 사관생도로서 전쟁에 투입된 유일한 생도고, 또 86명의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생도상을 세우게 됐습니다. 군번도 계급도 없었지만 육군 사관생도라는 자부심 하나로 전선으로 뛰어든 이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1996년에야 정식 사관생도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다. 정말로 명예롭게 최초의 4년제 육사생도로 입교했는데 고생을 많이 해서 육사 출신으로서는 가장 많은 희생을 낸 그런 기수가 되겠습니다. 박경석 장군이 동기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수십 년 노력을 쏟아부은 것은 살아남은 자의 의무였다. 참전생도생에는 한편의 시가 헌사되어 있는데 바로 그가 직접 지은 시다. 여기 화랑대 평화로운 생도의 요람, 이 들과 언덕에 여름꽃 필 무렵 부푼 꿈 6월의 소망 가슴에 묻고 조국의 불임에 구국전선으로 달려간 생도. 오, 영롱한 젊음의 충정이여, 그것은 정령 타오르는 나라사랑, 정의와 자유 화랑도의 부활이여라. 생도의 충절
온누리에 떨쳐 소녀를 열을 빛낸 숭엄한 발자취 그 거룩한 장고 어찌 잊으랴. 이제 그날의 유흥 멀어져가고 역사의 저편에 사라진 영웅들 어디서 무엇이 되어 살아오는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앞에만 서면 가슴 한켠 핏빛처럼 선명한 기억들이 솟아오르는데, 비록 운명은 달리했지만 동기들의 그 정신만큼은 지금도 그의 가슴 속에 살아 흐르고 있다. 사실 박경석 장군은 정식 시인이자 소설가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자리한 집필실. 요즘 생활의 대부분을 그는 책상 앞에서 글을 쓰며 보낸다. 이건 이제 책방에 보낼 거예요. 월간 선박의. 1959년 육군 대위 시절 필명 한사랑으로 등단한 그는 이후 각종 소설과 시집 등 무려 73권의 책을 발표하며 지금까지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불과 한 달 전 21번째 시집 흑장미를 출간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전쟁 문학가로 이름을 날리며 전국 곳곳에 세운 시비만 해도 무려 12개. 그런데 군인이 어떻게 문학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전형적인 보병소대장, 보병소총중대장, 소총소대장 이렇게 전형적인 군인들이 시를 쓴다, 소설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주 눈밖에 나요. 그래서 이제 군대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사랑이라는 필명을 해서 몰래 글 쓰고 몰래 발표를 했죠. 특히 6.25 전쟁의 경험을 비롯해 월남전까지 참전한 특별한 경험들은 작가 박경석만의 작품 세계로 이어졌다. 수많은 아픈 기억들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이게 이제 65년도 8월을 해가지고 서로 8월 도착하자마자 그날부터 밤에 글쓰기 시작한 거죠. 전투 틈틈에 글쓰기 시작해서 월남에서 대대장 하고 있는 동안에 이 19번 도로라는 책이 완성이 돼가지고, 작품 19번 도르는 그가 몸담고 있던 맹호부대의 파월 훈련부터 1966년 중반까지 월남전 당시의 생생한 전투 기록을 담은 산문집. 뒤이어 그대와 나의 유산이라는 작품을 발표하며 그는 월남전의 생생한 기록을 통해 참된 용사들의 용감성과 애국심을 작품으로 남겼다. 박경석 장군님이 군인이자 문학가로 살아온 데에는 잊지 못할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의 한가운데서 겪은 경험, 그리고 월남전 참전이 바로 그것인데요. 월남전 4대 영웅으로 불리기까지 그 속에는 가슴에 묻은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모든 경험이 시작된 곳, 육군 사관학교. 용장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장군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오늘 또 오랜만에 보셨나봐요. 오래간만에 봤죠. 예, 어떤 인연이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들은 이제 셋 다 육사 출신이고, 네. 다음에 이제 맹호 제1진 초대 제고대대의 주요 멤버들입니다. 이제 깊은 인연이 있으신데, 네, 오늘 예. 육군사관학교 찾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강제구 대의, 네. 강제구 순직한 그 강제구 소령에 대해서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여기 왔습니다. 강제구 대회 1년 육사 선배되시고 바로 우리 용장군께서는 강제구 대회하고 동기생이십니다. 네. 60년도 인관을 같이 했어요. 네. 56년도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건 뭔가 하면은 강제구 대회와 서울고등학교도 동기예요. 고등학교 동기. 육사도 동기고 서울고등학교도 동기. 예, 아주 그러면은 특별하죠. 지금 들어가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시죠. 네. 지금까지 2년을 이어오고 있는 세 사람은 당시 매고부대 1사단 3연대의 대대장과 대원들. 이들의 발길은 의뢰 그렇듯 고 강제구 소령의 추모 동상으로 향한다. 1965년 8월 일진으로 막바지 훈련의 한창이었던 내공부대 1년대. 그런데 그만 10중대의 한 병사가 실수로 수류탄을 잘못 던졌다. 위기를 직감한 강제구 당시 중대장은 자신의 몸을 날려 수류탄을 덮치고 부하들을 구한 것이다.
당시 우리 동기생들은 대부분 총각이 했는데 그 강제훈 소령은 결혼해가지고 그다음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비롯해서 동기생들이 더 애처롭게 생각을 했죠. 이 강제구 소령 때문에 그 수많은 우리 이 월남 참전 부대 중에서 지금도 우리는 제구회 모임이라는 게 있어서 매달 한 번씩 그 당시에 전우들이 다 지금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0년 넘는 세월인가요? 40년 넘었죠. 고 강제구 소령의 희생정신은 말 그대로 군인의 귀감이자 표상이 되었고, 이는 박경석 장군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자 평생의 교훈이 되었다. 만약에 내가 중대장이었고 중대원들이 잘못된 짓 수류탄이 날라온다고 했을 때, 그 수류탄이 부하 한가운데 떨어진다고 했을 때 나 같으면 반대 방향으로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부하 사랑이 아니구나. 이건 위대한 군인 정신이구나. 그래서 저는 제 부하였지만은 고 강제구 소령을 존경합니다. 함께 동거동락하며 조국애를 불태웠던 전우. 고 강제구 소령의 희생정신은 무엇보다 부하를 사랑하라는 크나큰 가르침을 남겼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감히 따를 수 없는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은 오늘날까지 40여 년의 세월을 넘어서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있는데, 고 강제구 소령 역시 박경석 장군에겐 누구보다 아끼는 부하이자 동기들에겐 모범적인 전우였기에 남은 이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더욱 크다. 그럼 생전에 어떤 분이셨는지 참 나하고 궁금해요. 이제 고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육사도 4년 동안 이 안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같이 인관해가지고 이제 홍천서 만나서 월남에 가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내가 구중대장, 강제구 소령이 10중대장, 인접중대장이에요. 그래서 강제구 소령이 아주 부하를 사랑하고 아주 의협심이 강하고 책임감이 강한 그야말로 장대가 촉망되는 책임감이 강한 청년 장교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그 부하 사랑으로 위한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내가 대대 이름을 1년대 3대대로부터 제구대대로 하는 것을 건의를 했지요. 강제구 소령의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이후 제구대대로 이름을 바꾸고 월남의 전선으로 향한 맹호부대 1년대 대원들. 그들은 말 그대로 사력을 다해 싸웠다. 이른바 맹호 5호 작전, 맹호 6호 작전 등으로 혁혁한 전과를 올렸는데, 월남 파병 전 기간에 걸쳐 대대단위 최고의 무공 훈장 기록을 세우며 박경석 장군은 월남전 4대 영웅이 되었다. 강제구 소령의 그 위대한 군인 정신에 완전히 동화가 돼서 부하를 위해서는 또는 정오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그 정신으로 단결이 됐어요. 그래서 철저한 그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얘기하겠지만 처음에 이제 권병택 대위가 당시 제구대대의 정보장교였는데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하라 하는 그 정신에 의해서 철저하게 대민 지역을 해서 그 지역 남탕 지역을 완전히 포용을 했죠. 그 장군님 그 당시에 제부촌이라는 걸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부촌이 어떤 건가요? 처음에 우리 제구대대가 월남에 도착했던 지역은 남탕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대대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내가 그 태민 진료팀을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유생병 또는 그 많은 그 태민 지원 물자를 해가지고 배트공이 다니는 길목에 우리 적십자기를 꼽아놓고 태민 진료를 열심히 한 결과 한 3주 후에 부자 배트공이 처음으로 우리 제구대대에 귀순해 왔어요. 전투에서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용맹했지만 그 반면 전폭적인 대민 지원은 전투력을 곡절로 상승시킨 원동력이었다. 고 강제구 소령의 이름을 따 일명 제구촌을 만들고 대민 지원을 통해 월남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락으로 만든 것이다. 고 강제구 소령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월남에 심어놓기 위해서였다. 네, 지금도 많이 모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제구대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장군님? 고 강제구 소령으로 말미암아 제구대대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32년 동안 내가 군대 생활을 했지만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군대 생활이 제구대대장 15개월이에요.
지금 40년이 흘렀지만은 수도 기계화 사단의 제구대대가 건재합니다. 제구대대의 대대원이라는 사실이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영원한 제구대대장이다. 박경석 장군에겐 33년 군생활 동안 또 하나의 커다란 자부심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다. 바로 육군 제1보병사다. 감사합니다. 이 연대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선배님 감사합니다. 대장께서 예, 일대대장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중에서 도라 전망대는 그에게 군인으로서 제2의 길을 열어준 곳이다. 37년 전 이곳은 당시 최전방에 자리한 전선으로 미 2사단이 방어하고 있었는데 국군으로 그가 최초의 연대장으로 이 전선을 사수했던 것이다. 보병대 1사단 지역비연대가 12연대였는데 바로 12연대가 그때 당시 지역비연대라는 것은 이건 인연이 기가 막히죠. 특히 지금 도라 전망대를 책임지고 있는 부대도 1사단 12연대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반갑다. 이 지역을 최초로 담당하신 연대장이셨고 제가 또 현재 이 위치에서 이 연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우연의 일치도 이런 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더없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1보병사단의 제12보병연대에 근무하고 있는 거 이것은 참 직업군인으로서는 영광이죠. 축하합니다. 저 또한 또 일대대장으로서 이 지역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대단히 그 인연이 깊은 거라고 또 선배님을 이렇게 뵈니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그 시집 이게 또 발광도 하시고 장군 활동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청춘이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 그리고 군대 생활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군복을 벗은 지가 지금 27년이 됐지만은 지금 군사평론가로서 또는 전쟁문학을 통해서 군대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박경석 장군의 이런 신념은 후배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퇴임에서부터 매일매일 이렇게 날짜별로 땡땡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대선배님처럼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을 기록하지 못하고 우선 현안 업무에 바쁜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서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선배님 본받아서 이곳에서 느끼는 그런 감동적인 부분들을 잘 기록 유지했다가 저도 나중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문학의 장르가 많거든요. 시적인 글이 나오고 그게 시가 되는 거죠. 뭐 시 소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착수하면 됩니다. 등단을 권유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박경석 장군이 철책 방어를 맡으면서 이전까지 드나들던 간첩을 100% 차단한 것은 무엇보다 뿌듯한 사실. 지금도 전설은 이상 없을까? 오래도록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37년 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는 그때는 저는 철탑이 없었어요. 철탑도 없었고 저런 도로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이 상전벽해라고 할까? 그렇게 변화를 눈이 띄게 나타나네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데 임무를 수행하려면 더 충찰돼야지요.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저희 제1보병사단 보병대 12연대만 믿고 오늘부터 편히 잡니다. 오늘의 후배들이 더욱 든든한 박경석 장군이다. 발걸음이 이어진 곳은 사단 역사관. 육군 제1보병사단은 그와 유달리 인연이 깊다. 12연대의 연대장은 물론 1962년 처음 군인으로서 대대장을 맡았던 곳이자 작전 참모를 맡기도 했었다. 남방 한계선이 철책선이죠, 저게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돌 같은 거를 넣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군이 71년도에 담당한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저거 떨은 적이 없습니다. 일사단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장관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서울 북방, 그 요충지를 맡고 있는 제1사단 임무가 내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다. 지금도 그의 관심은 오직 철책 근무다. 그만큼 커다란 자부심으로 남아있기 때문인데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군인에게는 더욱 보람찬 긍지로 남는다. 타사단에 비해서 어떤 그 자긍심과 긍지라든지 이런 거는 타사단 어느 사단에 못지않을 정도로 그런 어떤 자긍심이 충만한 그런 부대입니다.
근데 일부 민간인들은 지금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군인들은 위험한 거를 좋아하느냐? 뭐 베트남 가는 거, 무슨 뭐 또 그 이라크에 가는 거, 또는 서울 국방에 위험한 그 개성 그 중요한 조건으로 배치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데 큰 군인의 기본 정신을 모르는 거죠. 군인이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중책을 맡아서 뭔가 해낸다는 그 기분으로 군대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남자의 진취성, 다이나믹한 성격, 이와 같은 것이 복합돼가지고 국가 보위가 이루어진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사단과는 또 하나의 인연이 있다. 우리 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계십니다. 제 18대 사단장님이셨고 66년 3월부터 68년 4월까지 사단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예. 박영석 장군은 그의 둘째 형. 내 바로 우리 형하고 이제 항상 이제 그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 서로 군대 얘기를 하죠. 군대 얘기를 하는데 나도 일사단에 애착을 갖고 있지만은 내 형도 일사단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어가지고 야, 너 이상하다. 도대체 우리 형제간끼리 가장 사랑하고 애착 갖는 부대가 일사단이 무슨 인연인가 보다. 이게 때때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 시절 육군 대위였던 형님은 그를 군인의 길로 이끈 계기가 되었다.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라는 아버지와 형님의 가르침은 그가 한결같이 초심을 지키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었다. 시인으로 소설가로 바쁜 일상 가운데서 그는 한국군사평론가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제 전선을 누비지는 못하지만 글로써 군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은 군사평론가협회 모임이 있는 날. 내 취지는 뭔가 하면은 내가 한국전쟁 당시 소총 소대장으로 중대장 대리로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맹호사단의 초대 제부대대장으로 참전했는데 그 참전했을 때 그 장병들의 움직임, 특히 의무부형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기록을 하나하나 했습니다. 근데 가장 전투력이 발휘되는 시점이 입대한 지 6개월서부터 16개월이에요. 그 사이를 지나면은 고참병의 꾀가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여유를 더 가지고서 그 두 달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18개월로 한다는 것이 내 안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또 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육군은 그렇죠. 주로 보병 중심이지만 해군 공군은 또 기술병이니까 기술병은 숙달하는데 어느 일정 시간이 걸리고 또 그걸 유지하려면 또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걸 중단시키면 상당히 전력을 유지 발휘하는 데 힘이 들기 때문에 아마 좀 입장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육군의 경우와 해군의. 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심도 깊은 토론이 오가는데 온대 주제는 복무기간 단축이다. 선호.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 지키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해왔는데 그런데 국내의 국민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이에 대한 생각은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전쟁이 나면 군대 가겠다고 하는 내가 앞장서게 서서 나라 맡겠다 하는 이 젊은들이 20%가 안 된다. 이게 참 통탄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뛰어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애국심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반드시 여론조사라든가 어떠한 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딴 사람은 별로 인정하지 않지만 월드컵 때 젊은이들의 열기, 이게 애국심이거든요. 그게 힘이 지기 싫어하는 거. 무엇보다 그는 우리 젊은이들의 애국심, 그 미래를 믿고 있다. 제도로 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군사평론가가 중구난방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군사평론가가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평론이라는 그 글자를 없애야 되죠. 평론은 다양한 시각에서 평론을 해서 바른 길을 유도하는 역할이 우리 평론가협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극단적인 면이 있어요. 그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극단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정의 편에 있어서는 굉장히 혹독해. 냉정해. 그건 여유가 없어요. 이게 정의가 아니다 틀렸다 하면은 그건 여지가 없어.
그런데 한편은 또 그렇게 여리고 인간미 넘치고 눈물을 흘리고 오는 이런 면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극단적인 양면성이라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그 문학 작가로서의 운의 작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이상해요. 내가 50대 때는 이제 50대가 이 글 쓰는 하이라이트, 60대가 되면 좀 힘들겠지, 70대가 되면 안 되겠지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지만 지금 더 나와요. 지금 70대에 들어서면서 군사평론이건 문학작품이건 불문하고 작품이 그냥 막 폭포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그러므로 나는 100세까지 쓸 겁니다. 전설에서는 누구보다 용맹한 용장이자 가슴속 아픈 경험들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문학가. 박경석 장군에게 군인의 길, 문학의 길은 정의의 신념을 실천하는 가장 행복한 길이다. 남다른 경험으로 군인의 길을 걸어오신 박경석 장군님. 그 경험을 승화시켜서 문학으로 군사평론으로 펼쳐내고 계십니다. 이 박경석 장군님의 펜은 아마 투철한 군인 정신 그리고 정의에 대한 한결같은 신념으로 더 강한 힘을 발휘하지 않나 싶은데요. 자, 앞으로도 박경석 장군님의 마지막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백년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